안녕하세요, 김윤입니다. 오늘은 바르셀로나의 분석으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최근 바르셀로나의 두 경기를 봤는데요. 두 경기 동안 상당히 인상 깊은 점이 있었습니다. 수비라인 컨트롤하는 방법부터 후방에서 심플하게 풀어 나오는 방법 등 여러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특히 수비 라인 관리와 더불어 라인과 라인 간의 간격 관리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미넨전과 레알 마드리드전 오프사이드 기록을 보면 미넨은 3번, 레알은 12번을 기록했죠. 미넨도 바르샤의 라인 컨트롤에 대해 애를 먹긴 했는데 레알은 더더욱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에서는 바르샤가 두 경기 동안 어떻게 공격을 풀어 나오려 했는지 짚어보고 수비 상황에서의 바르샤 압박 부분과 동시에 수비 라인을 어떤 식으로 관리했는지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플릭의 바르샤는 4-2-3-1을 기반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팀입니다. 후방에서 빌드업하면 골키퍼가 센터백처럼 위치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가운데 위치해주고 투볼란치 형태를 유지합니다. 이후 센터백이 볼을 대각선으로 볼 수 있게 잡아두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한 칸 앞을 바라볼 수도 있도록 했습니다. 앞을 바라볼 때 상대 포워드의 압박 타이밍이 조금 늦거나 어디로 줄지 판단이 먼저 되면 3선보다 더 앞선인 2선에 길게 패스했는데요. 만약 상대 포워드가 압박하면서 사이드로 몰아간다면 풀백한테 주고 풀백도 어느 정도 깊은 위치를 유지했다가 내려오면서 자신이 앞을 바라볼 수 있는 공간과 상대와의 간격을 유지해 앞과 대각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몸 방향을 만들었습니다. 풀백도 2선을 바라보고 길게 패스하면 윗선에서는 윙어들이 좁혀 위치하고 로페즈와 레반도프스키와 간격도 좁게 유지된 형태가 나왔습니다. 그런 몸 방향을 골대를 등진 상태에서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이 상황을 빠져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상대 수비를 버티면서 밑에 위치한 선수에게 내주고 다시 앞으로 풀어 나오는 방법이 있었죠. 흔히 이런 상황을 전 업앤다운의 패스라고 부릅니다. 볼 가지고 있는 선수가 바로 앞선에 위치하는 선수보다 더 앞에 위치하는 선수한테 주고 다시 밑에 있는 선수한테 내주는 거죠. 내줄 때 중요한 점은 이 미드필더가 여기서 가만히 볼을 받으면 안 되고 볼이 앞으로 올라갈 때 상대 등 뒤가 보인 상황에서 나와서 받아야 합니다. 그대로 위치해서 받게 되면 상대한테 잘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미드필더가 나와서 받고 앞에 시야가 확보되면 앞에 위치한 선수에게 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상대 2선까지 쉽게 들어가고 수비 라인이 높게 올라가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간이 생기고 여기서 심플하게 풀어 나왔습니다. 바르샤의 레반도프스키, 하피냐, 야말과 로페즈, 그 외에 페드리와 가비 등등 이 선수들은 공간이 좁아도 좁은 공간에서 패스할 수 있는 길과 공간으로 볼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심플하게 잘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풀어 나올 수 있었던 방법은 위에 위치하는 공격진 중 한 명이 내려오면서 들어오는 볼을 의도적으로 흘려주고 앞에 위치하는 선수가 받아주고 받아주는 이 과정에서 흘려준 선수는 다시 앞으로 돌아 들어가면서 앞으로 풀어 나왔습니다. 대체적으로 바르샤는 앞쪽에서 이 두 가지 방법이 거의 혼용됩니다. 후방에서 형태가 유지되고 앞쪽에 위치한 공격진들 중 가깝게 위치하는 선수가 내려오면서 상대 수비라인 구성원 중 한 명을 내려오도록 유인하면 앞쪽으로 주고 앞에 공간이 나왔으면 밑에 있던 선수가 더 앞으로 올라가고 또 내준 선수는 돌아 들어가기도 하죠. 혹은 레반도프스키가 먼저 받아주고 내줄 때 이 미드필더는 돌아 들어가면서 공격하는 등 공격진들 간의 스위칭도 많이 일어나면서 상대 수비수들 입장에서 내가 견제하는 선수가 순간 바뀌어서 누굴 마크해야 하는지 이 계산이 빨리빨리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내가 순간 마크할 선수가 바뀌었는데 그걸 캐치 못하면 공간이 열리면서 결정적인 기회를 내줄 수밖에 없었죠. 실제 경기 상황으로 보면 바르샤의 포백 라인이 유지되고 간격이 넓게 위치하죠. 그러면서 투볼란치가 이렇게 위치합니다. 센터백이 볼을 소유할 때 올리세가 센터백한테 압박하기 때문에 앞 시야가 확보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데한테 주면 발데는 내려오면서 상대와의 거리를 벌려두고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럼 앞 혹은 대각선으로 시야를 체크하면 앞쪽에 위치하던 레반도프스키가 볼을 지켜주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레반도프스키 말고 앞쪽의 상황을 또 보면 야말이 생각보다 안으로 더 들어와 중원 빌드업에 관여하죠. 야말이 안으로 더 들어가서 풀백인 알폰소 데이비스를 안으로 더 끌고 들어오면 쿤데가 알폰소 데이비스로 인해 활용된 앞공간을 오버래핑하면서 또 활용하는 장면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장면에서 그렇게 활용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페드리가 조금 더 옆으로 나와 받으면서 로페즈한테 주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로페즈와 하피냐의 위치가 스위칭되죠. 이렇게 풀렸을 때 순간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프리로 풀리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도 보면 센터백이 볼을 잡고 앞을 볼 때 투볼란치 간격을 밸런스를 잡아두고 쿠바라시가 앞쪽도 보지만 대각선을 일단 보고 있죠. 그러면서 투볼란치를 상대가 1대1로 물기 때문에 벌어진 대각선을 통해 볼이 로페즈한테 들어오고 야말한테 연결해주면 흘려주면서 상대를 앞으로 끌어왔을 때 창출된 공간을 뒷공간 침투로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결국 후방에서 빌드업이 시작이 되는 센터백이 앞쪽으로 보내줄 수 있는 시야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바르샤 센터백들은 볼을 잡을 때 사이드 쪽 혹은 대각선으로 흘려 잡으면서 앞을 보게 되죠. 때문에 경기 상황을 보게 되면 센터백이 횡 동선 혹은 대각선 동선으로 나오면서 풀백과 가깝게 위치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풀백이 주고 앞으로 들어가면서 풀어 나오는데 이 장면도 이전 상황에서도 알 수 있듯 하피냐가 내려오면서 센터백을 끌어와 수비 라인의 균열을 일으킨 걸 알 수 있었죠. 미들서드까지 올라왔을 때도 유사한 형태로 유지했습니다. 4-2-3-1에서 하피냐와 야말은 안으로 들어와서 상대를 더 좁아지도록 유도했죠. 이런 바르샤를 미네는 맨투맨 수비로 대응했기 때문에 야말과 하피냐가 안으로 들어와 빌드업에 관여하면서 풀백을 끌어당기면 사이드 공간을 풀백이 오버래핑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아니면 로페즈나 레반도프스키 중 한 명은 프론트 라인에 위치하고 주로 로페즈가 내려오면서 센터백 한 명을 끌어오면서 파생되는 공간을 같이 활용했죠. 이렇게 센터백을 끌어들인 뒤에 다시 앞으로 침투하면 결국 센터백이 쫓아오게 만드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공격자 입장에서는 더 유리했습니다. 레알의 경우는 4-4-2 형태를 지역 수비로 유지했지만 앞쪽에 위치하던 비니시우스와 음바페가 내려와서 크게 수비 가담을 해주지 못하면서 바르샤가 후방에서 수적 우위를 거두기 너무 편했습니다. 그래서 레알은 윙어가 안으로 들어오는 걸 미들라인이 좁혀 있으면서 대응하고 풀백이 볼을 소유할 땐 위치가 미들라인과 동일선상에 위치하기에 레알의 풀백이 나가 대응하기 애매하기 때문에 윙어가 그대로 나오다 보니 거의 2대3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때문에 다시 뒤에서 볼을 소유하면 미드필더가 앞으로 나올 때 좁은 공간으로 슛패스 전개 퀄리티도 상당히 훌륭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로페즈가 내려와 수적으로 우위를 거둘 수 있게 만들었죠. 실제 경기 상황으로 보면 하피냐가 이렇게 좁혀서 위치하게 되면 풀백도 같이 좁혔기 때문에 이런 사이드 공간이 창출되죠. 발대가 주고 앞으로 오버래핑하면서 이 사이드 공간을 템포 높게 유지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윙어가 양쪽으로 들어와 좁혀 위치하면서 쿤데는 미들라인과 동일선상으로 위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레알의 미들라인은 서로 간격을 좁혀 있고 볼이 사이드로 쿤데한테 가면 윙어가 나오고 풀백은 가만히 있죠. 이런 상황에서 안쪽에서 침투하는 선수를 맨디가 의식하면서 뒤로 물을 타이밍을 보고 있기 때문에 윙어에게 수비 움직임을 더 요구한 거죠. 다시 카사도가 볼을 소유했을 땐 미드필더가 나오면 2-3자 형태가 만들어지고 여기서 2대4까지 만들어지는 겁니다. 바르샤는 수비 상황에서 4-4-2 형태를 유지합니다. 바르샤의 압박은 윙어들이 첫 스타트를 끊는 구조입니다. 두 윙어가 안으로 들어와서 가운데 공간으로 조여오고 가운데 위치하던 투톱은 상대의 투볼란치와 1대로 위치하기 위해 약간 내려가는데요. 이러다 보니 레알이나 미네는 최대한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경기에 임했습니다. 바로 사이드와 전환인데요. 윙어가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사이드에 공간이 생기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특히 바르샤 풀백들도 높게 올라와서 상대 풀백을 압박할 타이밍을 보고 있기 때문에 사이드는 더 취약한 공간이었습니다. 때문에 뒷공간을 노리기 위해 사이드로 볼을 뿌리면 바르샤의 수비 라인은 횡으로 땡겨올 때 구성원들 간의 간격을 타이트하게 만들면서 들어오기에 여기서 반대로 전환하면 상대한테 비교적 넓은 공간을 허용하는 거죠. 이런 전환 플레이를 레알보다는 위넨이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기회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바르샤의 수비 상황 혹은 수비 트랜지션이 발생되는 상황에서 수비 라인을 유심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바르샤의 후방 빌드업 상황에서 길게 킥을 하게 되면 길게 킥 되는 상황에서 수비 라인은 바로 수비 라인이 올라와서 미들 라인과 수비 라인의 간격을 극단적으로 좁히게 되는 거죠. 또 상대가 파이널 서드에서 전개하다가 뒤로 백패스를 하게 될 때도 바로바로 라인을 올리면서 수비 라인과 미들 라인의 간격을 빠르게 올리면서 상대에게 오프사이드로 유도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바르샤가 수비 라인을 빨리 올림으로써 상대 공격수들이 앞에서 쉴 수 있는 템포와 타이밍을 바르샤가 주도권을 더 가진 채로 상대 공격수와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간접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거죠. 바르샤의 압박 상황 한 장면을 보면 하피냐와 야말이 안으로 들어와 센터백이 위치한 가운데 공간을 가운데를 틀어막고 투톱은 투볼란치를 수비하죠. 그러면서 벨링엄과 카마빙가가 이렇게 내려가면 페드리와 카사도가 커버할 수 있죠. 또 사이드 풀백을 보고 한 칸 넘겨서 주면 풀백들이 높게 올라와서 빠르게 견제할 수 있도록 거리를 미리 좁혀 놓는 거죠. 스로인 하는 상황을 보면 카마빙가가 뒤로 볼을 돌리면 이 수비 라인은 상대보다 빠르게 올라가고 그러면서 수비 라인과 미들라인 간격을 좁힐 때 이 앞쪽에 있는 선수들이 앞쪽에서 공격이 실패해서 정신 못 차리고 앞에서 천천히 복귀하면 오프사이드에 걸릴 수밖에 없었고 12번의 오프사이드가 레알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고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의 바르셀로나에 대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